대한민국 가계부채 및 금융 리스크 1900조 폭탄의 시한.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 2024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 1명당 3,700만 원, 4인 가구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4%로 주요 선진국 중 스위스 12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규모만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무분별하게 빌린 돈이 고금리 시대에 폭탄이 되고 있다. 2020년 기준금리 0.5%일 때 대출받은 사람들은 2024년 기준금리 3.5%에서 이자 부담이 7배로 뛰었다. 월 50만 원이던 이자가 350만 원이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구조다.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과 가계가 동반 붕괴할 위험이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청년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사고, 중년은 자녀 교육비를 대출로 메우며 노년은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한다. 이자 갚기에 급급해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는 멈추며 경제는 정체된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가계부채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숫자로 보는 부채 위기. 2.1 1900조 원, 세계 최고 수준. 2024년 3분기 기준 가계신용 가계대출 판매신용은 1896조 원이다. 이 중 가계대출이 1747조 원, 판매신용카드 대출 등이 149조 원이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 104.3%, 스위스 128.2% 1위, 호주 113.5%, 덴마크 110.8%, OECD 평균 73.4%, 한국은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다. 미국 76%, 일본 66%, 독일 54%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0년 912조 원, 2015년 1207조 원, 2020년 1637조 원, 2024년 1896조 원, 1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 가계대출 1747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1044조 원으로 60%를 차지한다. 2024년. 나머지는 신용대출 485조 원, 전세자금 대출 218조 원 등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90%가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즉시 증가한다. 2020년 연 2%로 5억 원 대출받은 사람의 연이자는 1,000만 원 월 83만 원이었다. 2024년 금리가 5%로 오르면 연이자
2,500만 원 월 208만 원으로 2.5배 증가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위험하다. 전세 제도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인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는다. 최근 깡통전 세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가계부채를 소득과 비교하면 더 심각하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206%다. 즉, 연소득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2010년 149%과 비교하면 57%피 증가했다. 소득은 연평균 3% 증가했지만 부채는 연평균 7% 증가했다.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2배 이상 빠르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300%가 넘는다. 연소득 2천만 원인데 빚이 6천만 원이다. 이자를 갚기도 벅차다. 연령별 부채 현황. 청년층 20-30대 부채 급증. 2020년 평균 5,800만 원. 2024년 평균 8,200만 원 41% 증가. 청년들이 영끌로 집을 사면서 부채가 폭증했다.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최대한 대출받아 집을 샀다. 중장년층 40-50대 부채 최고. 평균 부채 1억 2천만 원.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 주택담보대출, 자녀 교육비 대출, 생활비 대출이 누적된 결과다. 문제는 이 시기에 소득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조기 퇴직하면 소득은 급감하는데 부채는 그대로다. 연체율 상승.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2024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2020년 0.23%의 약 2배다. 절대 수치로는 낮아 보이지만 연체 금액은 7.3조 원에 달한다. 더욱이 잠재 연체자는 훨씬 많다.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40% 초과 차주가 2024년 기준 85만 명으로 이들은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특히 이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연체율이 높다. 2024년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8%로 1금융권 0.3%의 9배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로 2금융권에서 빌리는데 상환 능력이 낮아 연체로 이어진다. 영끌비투의 위험. 2020-2021년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에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사기과 비투빚 내서 투자하기 열풍이 불었다. 영끌의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20년 대비 2021년 30% 이상 급등하면서 청년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에 최대한 대출받아 집을 샀다.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3억 원 자기 자본 6억 원 대출 구조였다.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 9억 원에 산 아파트가 7억 원으로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다.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된다. B2의 실패.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쓴 사람들이 많다. 2021년 코스피가 3,300선이었을 때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들은 2024년 코스피 2,600선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원금 손실의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는다. 왜 빚이 이렇게 늘었나? 부동산 중심 자산 축적 구조. 한국에서 부의 축적은 곧 부동산이다.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이고 OECD 평균 50%, 금융 자산은 25%에 불과하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다. 1970-2010년 40년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신화가 형성됐다. 실제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다. 1990년 강남 아파트를 1억 원에 산 사람은 2020년 20억 원에 팔아 20배 수익을 냈다. 월급쟁이가 30년 일해서 모을 수 없는 돈을 부동산으로 벌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을 만들었다. 2020-2021년 부동산 광풍도 같은 맥락이다. 저금리 시대의 유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시작됐다. 한국도 2010년대 기준금리가 2% 이하로 내려갔고 2020년에는 0.5%까지 떨어졌다. 저금리는 대출을 부추겼다. 이자가 낮으니 많이 빌려도 부담이 적었다. 5억 원을 연 2%로 빌리면 연이자 1,000만 원인데 월세로 내던 돈월 150만 원보다 적었다. 월세 내느니 집을 사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부도 부채를 부추겼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을 대량 공급하면서 부채는 폭증했다. 문제는 저금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2022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도 금리를 올렸다. 저금리 때 빌린 사람들은 고금리 시대의 이자 폭탄을 맞았다. 소득 정체와 생활비 부족. 한국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0년대 연평균 1.5%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구매력은 정체됐다. 반면 생활비는 증가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식비 모두 올랐다. 특히 주거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서울 전세 중위 가격이 2010년 2억 원에서 2024년 6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소득은 정체하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부족분을 빚으로 메운다.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기하며 버틴다. 특히 청년과 노인이 취약하다. 청년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소득이 낮고 노인은 연금이 부족해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한다. 자녀 교육비 부담. 한국 부모의 가장 큰 지출은 자녀 교육비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485만 원이다.
대학 등록금도 부담이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연 800만 원이고 의대학 때는 1000만 원이 넘는다. 4년이면 3200만 원, 자녀 2명이면 6400만 원이다. 많은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자녀 교육비를 댄다. 40-50대 가구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녀 교육비 관련이다. 문제는 교육비가 투자 대비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사교육을 시켜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빚만 남는다. 금융 접근성 확대. 2010년대 핀테크 발전으로 대출이 쉬워졌다.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수백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췄다. 편리함은 곧 위험이다. 쉽게 빌릴 수 있으니 충동적으로 대출받는다. 한도가 500만 원 나왔네. 일단 받아두자는 식이다. 작은 대출이 쌓이면 큰 빚이 된다. 또한 대출 광고가 넘쳐난다. TV, 유튜브, SNS에서 빠른 대출, 저금리 대출, 신용점수 무관을 내세우며 대출을 유혹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기 쉽다. DSR 규제의 허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8년 DSR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 월, 2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허점이 많다. DSR 규제는 1금융권은행에만 적용되고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이나 3금융권 대부업은 제외된다. 1금융권에서 못 빌리면 23금융권으로 가서 고금리로 빌린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일부는 DSR 예외 적용을 받는다. 결국 규제를 우회해서 대출받는 경로가 있다. 부채가 초래하는 위기.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 부채 부담이 크면 소비가 줄어든다. 가처분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2024년 가구당 평균 이자 상환액은 월 8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소득의 15-20%에 해당한다. 이 돈을 이자로 내지 않았다면 소비로 쓰였을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줄며 일자리가 사라진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연간 GDP 성장률을 0.3-0.5%p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자산 가격 하락 시 금융위기 가능성. 가계부채의 60%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시나리오. 부동산 가격 20% 하락. 9억 원 아파트 7억 2천만 원. 담보대출 6억 원 차주는 집을 팔아도 대출을 못 갚음. 일부는 집을 포기하고 은행에 넘김 담보 처분. 담보 처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집값 추가 하락. 은행은 대출 회수 불가로 손실 발생.
은행 건전성 악화, 신용 경세, 실물 경제로 충격 파급. 이것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메커니즘이다. 한국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가격 30% 하락 시 금융권 손실 40조 원으로 추정한다. 일부 중소금융기관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4.3 세대 간 불평등 심화. 부채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성세대 50대 이상. 1990-2010년대 저렴하게 부동산 매입. 가격 상승으로 자산 증식. 빚 없이 또는 적은 빚으로 부를 축적. 청년 세대 20-30대. 높은 가격의 부동산 매입. 막대한 빈연끌. 이자 부담으로 소비저축 불가. 자산 증식 기회 박탈. 결과적으로 부모 세대는 자산가, 자녀 세대는 채무자가 되는 구조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은 더 불리하다.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없으면 더 많은 빚을 지거나 아이의 집을 포기해야 한다. 가족 해체와 사회 병리. 부채 스트레스는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 빚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기고 이혼으로 이어진다. 2023년 조사에서 이혼 사유 중 경제적 문제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빚 스트레스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면 자녀의 학자금 대출, 취업에도 지장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빚 비관 자살도 발생한다. 2023년 자살 원인 중 경제적 어려움이 32%였고 그중 상당수가 채무 문제였다. 청년층 미래 박탈. 청년들은 빚에 시달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집값 대출 이자 갚기에 급급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한다. 2023년 조사에서 미혼 청년의 68%가 부채 부담 때문에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했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도 마찬가지다. 대출 갚기도 벅찬데 무슨 애를 낳나요가 현실이다. 저축도 불가능하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니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 결국 20-30년 후 이들도 빈곤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 미국도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이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 SUVPRIME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집값이 오르면 문제없지만 집값이 떨어지자 연쇄 파산이 시작됐다.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시장 붕괴, 세계 경제 침체. 한국도 비슷한 구조다. 차이는 한국은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반면 미국은 부채를 증권화해서 금융기관으로 분산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간 저성장에 빠졌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와 기업이 빚을 갚는 데 급급했고 디레버리징,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202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가계는 빚을 줄이려 하며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